사우디도 최근에 중동 순방 트럼프가 가게 되면서 데이터 센터를 위해서는 에너지 확보를 해야 되죠. 원전을 지금 지어야 됩니다. 당연히 여러 원전 회사들이 입찰을 하게 될 텐데 그 회사들이 보는 거는 레퍼런스입니다. 아랍에미리트 원전이 23년에 상업화를 원전을 했는데 한수원에서 예전에 15년 전에 했던 그 아랍에미리트 원전 지금 엄청나게 잘 돌아가는데 확실히 시공 능력이 있구나. 그 입찰에서 우리가 보였을 때 흔히 말하는 경력 증명서가 있는 겁니다. 경쟁력이 있는데 쟤네들은 저가 수주까지 가능하대. 네, 안녕하세요. 네, 이하진입니다. 일단 6월 이제 새롭게 이제 대선이 지났고 이제 정권이 사실 지나게 되면서 일단은 국내 시장에 대한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에서 이제 눈여겨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신사임당에서 많은 정보를 통해서 그만큼 이제 시청자님들께서도 많은 수익 올리셔서 행복한 나날을 좀 보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 증시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미국 시장이랑 어떻게 보면 좀 개별적으로 좀 움직이는 모습을 확실히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5월달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그 9개월 만에 국내 이제 코스피 기준으로 이제 매수세를 조금씩 보여주긴 했지만은 사실 강한 상승 흐름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6월 3일 대선 이후부터 강한 수급 쪽으로 들어오기는 했었는데 결국에는 지금 우리나라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관련해서 이제 완화적인 모습을 좀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첫 번째로 상법 개정안. 결국에는 이거는 기존의 우리나라 기업들에 관련된 주주 환원 정책이나 이런 상법 개정과 관련된 이슈들이 향후에 이제 한국 그 코리아 밸류업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가 좀 높아지고 있다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거는 항상 거의 한 10년 넘게 계속 꾸준히 우리나라 지수를 상승을 이제 발목을 잡았던 게 결국에는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하나둘씩 지금 대북 확성기 관련도 이제 중지를 했고,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김정은 이제 국방위원장이 물론 추후에 정상회담을 할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그 비핵화와 관련된 협상이 이제 그게 나와줘야 좀 만남이 성사되지 않을까 싶은데, 만약 그런 흐름이 하나둘씩 진척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당연히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 코스피 시장에 대한 그런 어느 정도 마음의 문이 열릴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그동안 독일이나 아니면 일본이나 중국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저평가되어 왔던 국내 시장에 대한 흐름도 좀 긍정적으로 좀 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이제 PR이 한 18배고 PBR이 한 0.8배죠. 근데 일본이 거의 한 14배 수준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한 매년마다 저평가 소리를 듣긴 하지만은 그런 이제 하나 둘씩에 대한 리스크들이 완화적인 스탠스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국내에 대한 외국인 수급 요인들은 앞으로도 계속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법 이후 코스피 5천 기대감이 높은데 실제 가능성은 어떤가요? 물론 이건 상법 개정안의 관련이 굉장히 시장에서 화두가 되고 있고, 근데 이게 모든 기업들에게 이게 사실 상법 개정안을 이제 적용을 하게 되면은 일단은 다른 특히 실적이 좋지 않은 회사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금 좀 힘들어질 수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처음 이제 공약에 내세웠던 게 PBR 0.8배 이하에게는 주주 환원 정책을 하지 않을 시 세금을 매기겠다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게 실적이 좋은 회사들이야 이제 우리 돈 많이 벌었으니까 우리 배당도 할게요, 자사주 소각도 할게요, 이건 가능하지만은 실적이 안 나온 회사들이 이제 드디어 흑자 전환 간신히 했는데 만약에 이게 주주 환원 정책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재무적인 조금 흐름도 저 계산세가 좀 생각보다 더딜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차등별로 향후에 좀 조건별로 조금 재정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상법 개정을 하는 거에는 저도 찬성이긴 합니다. 찬성이긴 하겠지만은 무분별하게 한다기보다는 향후에 조금 특히 대기업들부터 하나 순차적으로 하는 과정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특히나 여러 상법 개정 중에서도 관련된 감사 선임 선출을 한 명에서 3명으로 늘린다든가, 아니면은 집중 투표제를 통해 가지고 소수 주주들에게 대한 항의에 대한 기회감 이런 것들이 하나둘씩 나와주게 되면은 어느 정도 조금 계산세가 좀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안의 내용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결국에는 항상 주주총회나 이런 이사회가 이제 개최가 되면 대부분 그 회사의 입장에서만 어느 정도 선별되는 측면이 있는 상황이고, 이제는 회사
집중해서 향후에 일반 주주들에게도 이제 확장되는 이제 구조로 가는 게 좀 사법 개정안의 주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집중 투표제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독립 이사제 도입이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사회 이사 명칭을 이제 독립 이사로 바꾸게 되면서 이 독립성에 대한 이제 기준도 조금 명확해지는 좀 부분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집중 투표제 이제 이슈가 나왔던 게 우리가 작년에 굉장히 크게 화두가 되었던 고라이언 이제 주주 싸움이 있었던 이유가 결국에는 그런 집중 투표제 관련된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이제 다시 시장에서 좀 화두가 되어 왔던 부분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결국에는 이게 3법 개정안에 이제 화두가 되는 게 결국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모든 주주들에게 나의 의결권에 대한 권리를 좀 보장해주는 역할로 조금 생각을 하는 게 좀 맞다라고 보이고 있고, 아까 앞서 잠깐 얘기했던 특히 감사인 선출을 1명에서 3명을 늘린다는 거는 그 1명이 너무 집중될 수 있는 그런 투명성에 관련해서 3명으로 확대하게 되면서 조금 더 투명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보완하는 역할로 좀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이런 사법 개정안에 대한 흐름이 결국에는 단순하게 너무 이제 회사 쪽의 흐름이 아니라 주주에게 확대되는 모습으로 좀 분산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주사 분위기가 좋았는데 관련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네, 맞습니다. 특히 지주사들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금융지주도 있을 거고 CJ나 하나와 같은 대기업들이 이제 있겠죠. 이제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일반 이제 지주회사들은 이제 그런 자회사들이죠. 뭐 특히 하나를 예를 들게 되면 하나 에어스페이스나 뭐 하나 시스템이나 여러 자회사들이 있습니다. 그 회사들이 수익이 나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지주사 입장에서는 거기에 따른 실적에 따른 이제 뭐 지분 구조가 있을 거고, 그러면은 거기에 따른 이제 뭐 배당, 주주하는 정책, 뭐 자사주 소각 이런 것들이 이제 보장이 좀 될 걸로 보이고 있는데, 특히나 지금 작년부터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게 특히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물론 우리가 이제 금리 인상 시기에 대부분 은행들 같은 경우는 수익이 더 커집니다. 왜냐하면 이자 수익이 더 커지게 되고, 그리고 특히 보험사들 같은 경우는 특히 채권 금리가 이제 인상을 하게 되면 채권 수익률에 따라서 대부분 수익을 나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거기에 따른 실적에 따라서 주주하는 정책이 시행이 되고 배당 성향이 높아지게 되는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증권주가 이제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죠. 증권주가 관심을 받는 거는 결국에 금리 인하 시기에는 당연히 이제 거래 대금이 활발하게 올라가게 되고 전체적으로 돈의 자금들이 풀리게 되면서 투자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IPO가 활성화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이제 IB 쪽에 대한 수익이 더 커질 수가 있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금리 인하 시기에는 증권주를 가지고 있는 지주사들이 오히려 시장에 주주하는 전체 기대감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외국인들이 몰리고 있는 섹터가 있나요? 지금 대부분 이제 초창기에는 일단 전기전자 쪽으로 좀 굉장히 좀 많이 들어왔었고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 이제 젠슨한 대표도 빅테크에 의존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면서 이제 지금 GTC 이제 파리에 가 있습니다. 유로 순방을 하게 되면서 이제 특히 영국이나 이제 여러 독일 국가들에게 이제 AI 칩에 대한 수출을 굉장히 확대해 나가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지난달에도 중동 국가 특히 사우디나 아랍에미리트 쪽과 관련된 AI 칩에 대한 수주 모멘텀이 있습니다. 이제 그게 결국에는 우리나라 이제 IDM 업체들이 삼성전자나 아니면 이제 SK하이닉스 이쪽에 대해서 이제 HBM 관련 수요가 더 폭발적으로 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그런 측면에서 SK하이닉스 쪽으로 굉장히 많은 물량이 들어왔었고, 삼성전자도 동반되는 이제 흐름이 좀 보여왔었는데, 대신에 최근에 워낙 이제 많이 올라왔던 상반기 때 방산이나 이제 조선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매도세로 좀 돌아서는 좀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앞에 얘기했던 3법 개정 관련된 뭐 지주사들이나 금융주 쪽으로도 매수세가 생각보다 활발하게 좀 들어왔다는 점을 좀 눈여겨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반기 주식시장 분위기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지난 이제 5월에 한국은행 이제 이창용 이제 총재가 이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서 이제 얘기를 해왔던 게, 일단 우리나라 성장률에 대해서 굉장히 하향을 했죠. 원래 올해 1월쯤에는 1.8%였는데 지금 한 0.8%까지 경제 성장률을 굉장히 다운시켰습니다. 이제 다운시키면서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대선이 들어왔고, 거기서 이제 향후에 추경, 이제 자금에 대한 풀릴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지게 되면서, 그러면 당연히 소비가 촉진이 되게 되면 경제 성장률도 빠르게 올라가겠죠. 그러면서 이제 내년 경제 성장치를 한 2.6%로 좀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올해는 0.8에서 2.6% 사이에서는 성장률이 좀 올라가게 될 것이고,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이번 3분기, 4분기 때부터는 적어도 2분기보다
다른 기업들의 이제 영업이익 수준들이 더 향상될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당연히 이제 미국과 이제 한국 간의 관세 협상이 어떻게 진전되느냐에 따라서 좀 실적에 대한 전망치는 좀 달라질 수는 있긴 하겠지만은 적어도 이제 국내 시장에서 대한 뭐 수출 데이터나 내수 소비에 대한 흐름은 좀 긍정적으로 좀 보일 수는 있기 때문에 대신에 우리가 보는 섹터는 상반기와는 조금 다르게 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마트나 특히 편의점과 같은 이런 내수 소비 쪽의 실적들이 대폭 좀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특히 하반기 같은 경우는 내수 소비 플러스 그리고 반도체 수출 쪽으로 흐름을 좀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주목할 만한 주식은 무엇인가요? 일단은 지금 뭐 정부 쪽에서 이제 내세우고 있는 게 특히 AI 같은 경우나 아니면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제 여러 디지털 관련된 흐름도 좀 긍정적으로 좀 보일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원전도 아예 탈원전을 하는 것은 아니죠. 이제 에너지 믹스 쪽으로 이제 갈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데, 원전 같은 경우는 물론 워낙 이제 글로벌 원전 수요에 따라서 같이 흘러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원전은 뭐 일단 자체하더라도 만약에 그 정부와 관련된 흐름을 보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정책에 따라서 특히 AI들 뭐 솔토룩스나 최근에 코난 테크놀로지와 같은 회사들은 결국 추경 예산에서 AI 쪽 비중이 생각보다 조금 많이 이제 편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특히 왜냐하면 우리나라 뭐 솔토룩스나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이제 국채 과제에 따라서 수주를 받기 때문에 흔히 말해서 B2G라 그러죠. B2G 쪽으로 특히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솔토룩스는 작년 3분기 흑자한 이유가 그만큼 정부의 수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좀 잇따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AI 소프트웨어가 그나마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특히 바이오 같은 경우도 정책적으로 굉장히 크게 조금 지원될 가능성이 잇따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나라가 알테오젠이나 이제 ABA 바이오, 그 올리스 같은 회사들이 올해 큰 이제 기술 이전을 해왔었고 거의 약 10조 정도의 기술 이전을 올해 전체적으로 이제 해왔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기업들 말고 이제 워낙 이제 중소형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그만큼 이제 자금력이 굉장히 부족한 게 현실이고, 그만큼 다 옆에 있는 뭐 중국이나 일본 대비해서도 사실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 게 사실 크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상을 진행을 했을 때 1상, 2상, 3상을 갔을 때 2상에서 진행되면 거의 한 이제 연구 자금이 거의 한 2천억 정도 이상의 자금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한 번의 실패를 통해서 또 한 번 다시 정자를 받기는 쉽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정부에서도 체계적으로 관리를 통해서 조금 도와줄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왜냐면은 예전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기술 특례로 상장했던 90% 이상이 신약 개발에 실패한 사례가 있을 정도로 그만큼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 주주도 어떻게 보면 여기 굉장히 다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좀 많은 지원을 좀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바이오 회사들도 그런 측면에서 좀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클 수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BYD 이야기가 많은데 어떤 내용인가요?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 1분기 때도 그렇고 BYD가 사실 뭐 테슬라까지 제치면서 점유율 1위까지 좀 올라왔었죠. 물론 이제 하나둘씩 지금 골마 터지는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전년도 2023년도부터 BYD는 굉장히 공격적인 이제 캐파 증설을 통해 가지고 많은 자동차에 대한 출하를 해왔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만큼 가격도 굉장히 떨어졌겠죠. 물론 이제 최근에 대부분 이제 시청자들도 아시겠지만은 가격 인하 정책을 펼치게 되면서 뭐 체리 자동차나 아니면 지리 자동차와 같은 여러 이제 중국 전기차들이 본격적으로 가격 인하를 해왔었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만큼 공급 과잉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거의 2년간 중국 전기차로만 재고 물량이 거의 한 300만 대 정도 수준까지 지금 올라오다 보니까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중국에서는 그만큼 실적에 대한 압박을 통해서 그런 딜러들에게 압박을 주면은 이게 이 차량이 주행거리도 없는데 그 0km인데 그걸 중고차에 넘긴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판매가 완료된 걸 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 전기차의 이제 그 판매 데이터가 알고 보면은 이게
흔히 말하는 꼼수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신차 가격 인하와 중고차 가격이 거의 비슷하다고 할 정도로 지금 중국은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BYD 자체만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흔히 말해서 다른 시스템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어음을 이제 발행하려면 이제 은행 가서 이제 발행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발행 시스템은 기존인 게 BYD가 자체적으로 이제 어음을 발행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하청업체, 부품업체들에게 한 230일 정도 뒤에 부품 대금을 납입을 이제 했던 건데, 그러면서 이제 하청업체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게 되죠. 그러면 당연히 부품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걸 이제 좀 BYD와 지리자동차가 이제 해왔었는데, 이제 6월 12일경에 이제 중국 정부에서도 이걸 개입을 했어요. 너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60일 이내에 무조건 부품 대금을 납입을 해라. 실제로 지금 이 어음만으로도 그냥 72조 정도 지금 어음이 조금 묶여 있는 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합청업체들한테는 굉장히 큰 위험이 따를 수도 있죠. 실제로 지금 몇 군데 중국 스타트업 관련 회사들도 지금 파산에 이런 회사들이 지금 여러 개 계속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중국 전기차의 방향성이 생각보다 글로벌 전기차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굉장히 큰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BYD 문제가 갑자기 터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BYD 주가도 최근에 엄청나게 가파르게 좀 올라왔었고, 테슬라까지 이제 유럽 시장에서도 테슬라를 제치고 BYD가 판매 대수가 이제 올라갔다 보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보이는 건 판매량이겠죠. 왜냐하면 BYD는 굉장히 낮은 가격으로 이제 판매를 계속 꾸준히 해왔었고, 근데 아까 말씀했다시피 BYD는 실제로 전년도에 그 캐파 증설을 하게 되면서 신규 인력만 그 20만 명을 이제 인력을 확충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물론 중국 입장에서는 이 전기차가 많이 팔리게 되면 그에 따른 수익은 더 커지겠죠. 그런데 이게 팔면 팔수록 가격이 다운이 되고 있고, 근데 계속 이제 공장에서는 찍어내고 있습니다. 찍어내고 있다 보니까 수요가 그걸 뒷받침하지는 못하죠. 근데 우리는 판매 데이터만 봐도 테슬라보다 훨씬 더 많은 물량이 있는데, 하지만 그 공급하는 판매량이 공급하고 있는 출하량이 엄청나게 지금 많아지다 보니까, 그게 지금 돌리고 있는 돌려막기 수준으로 좀 가고 있는 흐름이 조금 제2의 뭐 헝다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BYD 문제가 중국 전기차 업계의 위기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물론 정부에서도 개입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일단은 BYD도 이렇게 가격 인하 정책을 하게 되면은 가장 사실 먼저 쓰러질 회사들이 저 밑에 있는 전기차 업체들부터 없어지겠죠. 왜냐면은 BYD나 이런 지리자동차 같은 대형 자동차 업체가 가격 인하를 하게 되면은 일단은 가장 힘든 업체들이 저 7위 한 10위 정도에 있는 전기차 업체라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가격 경쟁력에서 뒤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수익성이 굉장히 안 좋아지게 되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남아있는 회사들은 대형 업체들 한 몇 군데밖에 되지는 않겠죠. 이게 결국엔 예전에 테슬라도 그런 방식을 했던 겁니다. 우리 처음에 가격을 인하시켜서 우리 너네들보다 차 성능도 좋지만은 우리 쪽으로 판매량을 늘리게 되면 이제 너네들을 도산하게 만들어버리겠다. 뭐 이런 하나의 대부분 하는 전략이긴 하겠지만은, 그런데 대신에 BYD 같은 경우는 이 어음에 대한 그 부담감이 계속 지속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과연 이게 빨리 막을 수 있을 거냐, 아니면 이게 장기화 될 거냐에 따라서 이게 시장의 변화가 굉장히 클 수 있다라고 보이고는 있는데, 물론 이제 지금 테슬라도 중국 쪽에서의 판매량이 조금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이겠지만은, 결국에는 선제의 도식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 살아남은 자가 중국에서는 조금 강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BYD가 이렇게 어려우면 글로벌 전기차 업계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일단은 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현기차는 물론 아직까지 중국 쪽의 비중이 뭐 크지는 좀 않은 상황이고,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BYD나 테슬라가 조금 시장을 점유하는 게 더 크기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일단 BYD가 워낙 유럽 쪽에서도 선방을 하고 있고, 근데 만약에 저는 이제 향후의 전기차에 대한 흐름은 FSD도 마찬가지겠지만 전고체 배터리가 이제 하나둘씩 좀 상용화되는 측면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관세에 대한 마무리만 어느 정도 마무리된다라고 하고, 이거 중국 부품에 대한 관세가 어느 정도 또 영향도가 낮아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북미 시장에서 어차피 경쟁력은 좀 현대 기아차가 계속 성장하는 측면이 있고, 전기차 침투율 자체도 한 10%까지는 아마 올해나 내년쯤에 달성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물론 이제 지금
그런 IRA 관련 정책이 아직 상원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아마 7월 초쯤에 결과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거에 따라서 보조금의 혜택을 받는다고 했을 때는 국내 뭐 2차 전지나 전기차 같은 경우는 전기차 캐즘이 내년까지는 좀 나오긴 힘들긴 하겠지만은 적어도 2027년부터는 좀 수익성이 개선되는 좀 방향으로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30년 전기차 보급률 50% 달성 정책의 실현 가능성과 업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무조건 뭐 안 된다라고 하기보다는 그만큼 이제 보조금 정책이 조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전기차 침투율 자체로는 2%, 3%밖에 되지는 않은 상황이고 연간 자동차 등록 기준은 한 15만 대 정도 수준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5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약 연간 한 80만 대에서 90만 대가 팔려야 전기차 그 비중 자체가 50%까지 좀 달성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전에 이제 정의선 회장도 이제 현대차 그 예전에 선포식을 얘기를 할 때도 2040년까지 전기차 비중이 원래 60%를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거를 다시 보류를 했죠. 보류를 해왔던 거는 아직까지는 물론 이제 여러 충전소와 같은 인프라가 충분히 좀 깔려 있기는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구속 충전소가 그렇게 많이는 깔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유가도 좀 많이 빠지게 되면서 전기차 수요에 대한 이제 그 기대감이 다시 한번 좀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 정부에서 좀 해줘야 될 거는 그 보조금이나 아니면은 그런 인센티브와 같은 딜러들에 대한 협력과 같은 이슈들이 조금 보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전기차 수요가 좀 빨리는 제가 볼 때는 올라갈 것 같고 적어도 2년 뒤쯤에 그런 보조금 혜택이 더 강화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기준으로만 봤을 때 그러면은 50%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30%에서 40%까지는 좀 바라볼 수 있지는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약이 국내 전기차 업계에는 어떤 긍정적 영향을 불러올까요? 일단 우리나라 전기차 물론 이제 소재단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은 결국에는 그 원가 개선에 대한 좀 구조적인 재편이 좀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가장 윗단에 있는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뭐 울산 공장도 마찬가지고 애초에 그 공장 라인 자체를 물론 전기차를 위해서 만들긴 했지만은 중간에 결국 하이브리드 쪽으로 완전 바꿔버렸죠. 왜냐 그 이유가 아직까지는 전기차 수요가 그렇게 가파르게 좀 나오지 않다 보니까 하이브리드로 일시적으로 변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 이제 특히 원가에 관련해서 이제 리튬 가격들이 계속 지금 빠지고 있죠. 지금 제가 지난달에 얘기했을 때가 아마 7만 5천 위안이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6만 3천 밑에 위안까지 밑으로 계속 빠지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역내긴 효과가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소재단의 이 스프레드 자체에 대한 재무적인 수익이 클 수가 조금 없는 좀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게 중국 쪽에 이런 공급 과잉 이슈가 어느 정도 해소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럼 가격이 반등을 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가격 협상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재무적 개선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양극재나 음극재나 그리고 동박이나 아니면 그 위에 있는 이제 배터리 업체들까지 수익성이 좀 개선되는 부분으로 갈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포스코와 에코프로 그룹의 상황은 어떤가요? 일단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 에코프로 BM 1분기 때 이제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이제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한 8천억에 한 15억 정도 이제 흑자 전환을 하긴 했는데 근데 이거를 잘 보셔야 되는 게 업황이 완전히 회복돼서 실적이 뒤바뀐 게 아니라 결국에는 기존의 재고에 대한 부분들을 할인 효과로 영업이익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영업이익 흑자가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영업소성이 보이려면은 2분기, 3분기에도 이게 재고를 다 떨어내고 본격적으로 이런 OEM 업체들에 관련된 수익성이 더 확대되는 구간이 좀 나와줘야 시장에서는 이제 조금 숨통이 트이나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물론 이제 에코프로 입장에서는 일단 지주사 역할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맨 처음 소개했던 상법 개정안과 조금 영향이 있을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적이 좋아지는 회사들이 자회사들이 나와줘야 지주사들이 주주하는 정책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실 에코프로는 그런 측면에서는 다른 뭐 CJ나 하나와는 조금 별개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측면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지금 이제 관건이 이제 에코프로 BM의 이제 코스피 이전 상장 이슈가 있죠. 물론 1분기 때 철회가 됐습니다. 왜냐면은 그게 실적이 아직까지는 크게 회복이 못 됐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좀 있을 걸로 보이고는 있는데 이제 결국에는 그 탄산리튬 가격이 반등이 나와줘야 그런 수산화 리튬이나 이런 영향권 있는 업체들이 효과를 좀 볼 수 있을까 좀 보고 있고 이거 대신에 이제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는 지금 전구체와 관련해서 좀 중국 그 시장에 좀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면에서 조금 반사성을 좀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좀 2차 전지는 제가 봤을 때는 바닥권인데 그 바닥권에서 맨들면서 여기서 어떻게 장기적으로 벗어날 거냐 아니면 빨리 나올 수 있느냐 여부는 좀 구조적인 문제라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는 제가 볼 때는 한 6개월 정도는 조금 지켜보는 입장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는 포스코 그룹이야 뭐 최근에 워낙 이제 철강 관련된 뭐 관세 이슈도 있었다라 좀 벌고는 있긴 하겠지만은 결국엔 이제 그 아르헨티나 관련된 그런 리튬 관련 이슈들도 물론 추후에는 이제 여러 니켈이나 이쪽 관련 이제 협상이 전체적인 2차 전지에 대한 수요에 따라서 좀 뒤바뀔 수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포스코 피추엔도 최근에 그런 양극재 관련 공장 좀 중단 이슈도 있었긴 했지만은 워낙 그런 재무적인 부담들이 사실 뭐 포스코만 있는 게 아니라 뭐 SK 이노베이션도 거의 20조 넘게 차입금이 좀 있는 상황이긴 하겠지만은 이게 결국에는 이게 상원 관련된 IRA 그 정책들이 빨리 나와주고 수정 정책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이제 모든 시장에서 보는 그 밸류에이션에 대한 변화가 생각보다 조기로 당겨질 수 있을지 아니면 더 지연될 수 있을지에 따른 변화가 좀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어차피 7월 초쯤이나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포스코 그룹 간의 그런 수직 계열화된 시너지 효과를 그때 향후에 뭐 1년이든 2년 뒤든 거기에 따라서 밸류에이션이 좀 뒤바뀔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나 전기차 관련 이슈 또는 주목할 만한 소식이 있나요? 저게는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2차 전지와 관련해서는 일단 테슬라 이제 로보택시가 일단 시장에서 이제 선보이게 될 거고, 물론 이게 자율주행 따내기도 하겠지만은 그만큼 이제 전기차가 할 수 있는 폭이 더 넓어질 수 있다라고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벤츠에서도 레벨 3단계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죠. 결국에는 이쪽의 수요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신성장 산업이 조금 투입된 자동차들이 좀 나와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우리가 올해 3월 달에 인터 배터리가 있었고 독일에서도 인터 배터리가 이제 민행에서 마무리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하반기에 가서는 지금 이제 트럼프와 관련된 이제 정책들, 물론 IRA 그 이슈도 있긴 하겠지만은 그런 보조금과 관련된 이슈가 지금 물론 이제 하반기에 그 비비 법안 이슈 때문에 뭐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 간의 이제 불화가 있었다가 다시 좀 봉합이 되는 모습이 있는 거기는 한데, 그 정책에 따라서 진짜 그 전기차에 대한 아까 말씀드렸던 침투율이 그게 완전 뒤바뀔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IM증권에서도 이제 애널리스트가 이제 리포트가 나왔던 것처럼 보통 2040년을 얘기를 해요. 실제로 2040년 기준으로 전기차 침투율을 28%를 봤는데 20%로 이제 하향시켰습니다. 침투율 자체를. 그만큼 그게 BBB 법안 그 실행 여부가 좀 굉장히 중요할 걸로 보이고 있는데, 그에 따른 변화, 수정된 이슈, 그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원전주 주가 분위기와 급부상한 배경이 무엇인가요? 일단은 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체코 두쿠바니 그 계약 소식이 좀 굉장히 중요했고, 물론 이제 3월 말일날 최종 계약이 원래 했어야 되는 건데 프랑스의 이제 EDF 쪽에서 이제 항소를 했던 부분이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한 3개월 만에 이제 됐죠. 물론 3개월보다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2009년 이제 아랍에미리트 바라크 원전 이후에 거의 한 16년 만에 이제 원전 계약을 한 게 굉장히 의의가 있다라고 좀 보이고 있고, 물론 추후에도 폴란드나 향후에 체코, 테물린 2기도 추가로 좀 남아 있고, 그리고 루마니아나 아니면 영국, 사우디, 베트남과 같은 글로벌 대형 원전에 대한 입찰 소식들이 하반기나 내년쯤에 계속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는 측면에서 일단 첫 단추를 잘 끼웠다라고 좀 봤을 때 그런 측면도 있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덴마크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독일도, 왜냐하면은 유럽 국가에서 독일이 굉장히 보수적인 국가인데 새로 이제 원전과 관련된 정책들을 변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죠. 물론 최근에 일본도 예전에 후쿠시마 관련 이슈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보수 연장에 대한 이제 원전 스탠스를 좀 바꿨다는 점, 그리고 SMR 관련해서도 워낙 이제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AI 이슈가 있다 보니 이제 미국도 그런 SMR과 관련된 성장 모멘텀이 전부 이제 원전 쪽으로 수급이 좀 쏠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26조 원 체코 원전 계약의 내용과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가요?
굉장히 크죠. 이게 예전에 2009년도 이제 우리 아라이트 바라크 원전이 그 당시에 한 20조의 이제 수주를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26조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프랑스 EDF가 약간 뭐 딴지를 걸었던 거는 뭐는 그런 로비를 하지 않았냐. 왜냐하면 그 저가 수주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불합리하다라고 이제 소송을 걸어왔었죠. 물론 이제 저가 수주이긴 하겠습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건 것 같아요. 26조에서 일단 그 전에 이슈가 있었던 게 웨스팅하우스 때문에 약간 지지부진했던 것도 있습니다. 이제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같은 경우도 그 APR 1400과 관련된 기적재산권에 대해서 딴지를 걸어왔었고, 근데 이건 예전에도 저기 바라카 원전에서 20조에서 그 2.8조를 그 로열티를 받기는 했었어요. 받긴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것보다 더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번 한수원에서도 너네 기술은 엄청 옛날에도 우리가 써먹었던 거고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왔지만은 일단 협상이 됐죠. 협상이 됐는데 금액은 공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26조라면은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2조 이상은 좀 받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24조에서 이제 앞으로 받아가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29년에 착공이 시작이 됩니다. 29년에 착공이 시작이 되고 그건 보통 36년이나 48년도에 그때 상업화 운전을 시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대부분의 그 원전 그 밸류에이션 그 현금 흐름이 굉장히 다른데 29년에 착공을 하게 되면 26년부터 29년은 뭘 하냐? 그 토지와 관련해서 그 설계를 합니다. 그러면 그거는 혜택을 받는 회사가 한전기술이 그 설계하는 사무소이기 때문에 그 회사들은 3년 뒤에 그에 따른 자금을 받죠. 그러면서 매출 반영이 됩니다. 또 그 나머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두산 에너빌리티나 이런 한전산업 같은 경우는 추후에 그 시운전 하기 이전에 뭐 가스터빈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때 또 매출 좀 반영되기 때문에 그게 한 5년이나 15년 사이에 어느 정도 현금 흐름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 둘씩 그 쌓아 나가는 쭉 구조로 좀 보고 있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원전의 강점은 무엇인가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거는 레퍼런스입니다. 이제 앞으로 폴란드 펑티누프 2차 수출 계약도 있을 거고, 그리고 루마니아도 있게 될 거고, 사우디도 최근에 중동 순방 그 트럼프가 가게 되면서 그 데이터 센터를 위해서는 에너지 확보를 해야 되죠. 그 에너지 확보를 위해서 원전을 지금 지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여러 국가들이 원전 회사들이 입찰을 하게 될 텐데 그 회사들이 보는 거는 레퍼런스입니다. 일단은 아랍에미리트 상업화 운전이 20년대, 22년인가 23년대에 상업화를 시작을 했죠. 15년 아까 걸린다고 했으니까 2023년에 상업화를 운전을 했는데 저거 한수원에서 예전에 15년 전에 했던 그 아랍에미리트 원전 지금 엄청나게 잘 돌아가는데 일단은 확실히 시공 능력이 있구나. 그럼 그게 인정받게 되겠죠. 그러면 그 입찰에서 우리가 보여줬을 때 흔히 말하는 경력 증명서가 있는 겁니다. 그걸 보여줬을 때 경쟁력이 있는데 근데 진짜 쟤네들은 저가 수주까지 가능하대. 라고 해봤을 때 그게 다른 국가들과 물론 중국도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러시아도 강합니다. 그리고 프랑스 EDF도 물론 원전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센 회사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체코 두쿠반이 관련해서도 너네 체코에 우리 그 공장 지어줄게. 너네 거기서 핵심 부품 만들 테니까 거기서 일자리 창출 우리가 해줄게. 그것까지 내세웠던 게 그거였는데 그거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저가 경쟁 수주로 이겼단 말이죠. 그게 결국에는 우리 예전에 레퍼런스도 충분히 눈여겨봤었기 때문에 추후에 다른 흐름에서도 물론 이번에 웨스팅하우스와 그 MOU 사이에서 우리 같이 함께 하자. 이게 제가 볼 때는 가장 크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국내 원전 업계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우리나라 지금 현 정권에서는 원전에 대해서는 뭐 강하게 좀 푸시한다기보다는 신재생,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태양광이나 풍력도 하고 원전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이제 에너지 믹스법으로 이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물론 이제 신한울 3, 4기도 있고 뭐 그 유지 보수 작업도 있긴 하겠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우리나라 쪽에 치우쳐서 우리나라 정권에서는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어차피 지금 저기 SMR 보통 SMR 원전 같은 경우는 한 5년 정도 걸립니다. 아까 대형 원전은 한 15년 정도 걸린다고 했죠. 그만큼 기간이 단축되는 이제 SMR 쪽 수요가 더 커지는 부분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로 좀 단기적인 실적에 대한 반영치가 굉장히 클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뉴스케일 파워나 테라파워 같은 이 회사들이 두산 에너빌리티와 같이 주주이거나 같이 협상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SMR 쪽 수요도 좀 커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있고, 그리고 대형 원전 같은 경우는 대다수가 지금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 입찰이 어느 정도 스케줄이 확정됐거나 좀 안 나오는 회사들이 있는데, 여기서 좀 입찰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게 제2의 방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마 우크라이나 전쟁이 났을 때 그때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나라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아니면 현대로템이나 이런 처음 방산 수출이 시작될 때쯤에 그러면서 계속 누적되면서 공급 계약이 나왔었죠. 지금 원전이 딱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체코 두코반이 뚫었네? 그럼 그 다음에 체코가 또 추가로 2개가 될 게 템머린이거든요. 그 템머린 2개가 있겠죠? 그럼 그것도 한 이것도 20조 이상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폴란드의 퐁티누프 이제 2차 계약이 2차로 있을 건데, 최근에 폴란드가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새로 바뀐 대통령이 친트럼프 서양이죠. 그러면 당연히 만약에 웨스팅하우스와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와 같이 하게 될 가능성이 좀 굉장히 좀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국내 원전 회사들 이제 실적이 본격적으로 올라서는 수주 잔고가 계속 쌓여가는 이제 구조로 저는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 원전주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이슈는 무엇이 있나요? 뭐 이슈라고 한다면은 지금은 엔비디아 얘기도 해왔었고, 지금 트럼프 2.0 그 에너지 정책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은, 지금 구글도 마찬가지고 대다수의 지금 빅테크 업체들이 원전 회사들에게 뭐 지분 투자를 하거나 투자를 굉장히 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향후에 에너지를 자급자족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SMR 쪽의 수요가 굉장히 커질 건데, 아마 며칠 전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1.3조, 그러니까 1조 3천억이죠. 1조 3천억과 관련된 공장을 투자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예전에 두산 바켓이 인접 분란으로 나가게 되면서 새로운 이제 차입금이 생겼습니다. 차입금이 생기게 되면서 저 창원 쪽에 SMR 공장을 좀 지을 거로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착공식이 시작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오면 이 회사가 어마어마큼의 향후의 수주를 더 받으려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장을 만드냐라고 시장에서는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대표적으로 두산 엘리베이터가 먼저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그 밑에 있는 다른 회사들도 덩달아 조금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원전주가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전 대표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이건 주기기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번 두코바니에서도 대표적인 기업으로 또 선정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뉴스케일 파워도 주주이기도 하기 때문에 SMR 원전으로 덩달아 좀 볼 수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물론 오늘 6만 5천 원짜리 목표가도 나오긴 했지만은 두산 에너빌리티는 계속 꾸준히 대장주수 역할을 하게 될 거고, 그 밑에 있다는 이제 BHI 같은 회사 같은 경우는 BHI도 이제 보조기기를 만드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웨스팅하우스에도 직접적으로 공급을 좀 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수주 잔고가 대략 1조 한 3천 정도가 수주 잔고가 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도 추가적인 공급 계약이 좀 나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제가 볼 때는 탑 1, 탑 2 정도 수준을 보고 있는데, 물론 우리가 최근에 현대건설의 주가를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상승을 해왔죠. 그만큼 이제 그런 EPC 쪽으로 준공했던 레퍼런스가 굉장히 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대건설도 우리가 뭐 금리 인하 시기에 뭐 주택 관련 이슈도 있긴 하겠지만, 오히려 원전에서에 대한 프리미엄 가치가 계속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세 개 종목은 조금 유심 있게 좀 볼 필요는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전주가 최근 많이 상승했는데 지금 진입해도 괜찮을까요? 저는 굳이 지금 무리하게 들어갈 필요는 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한 2년 뒤나 3년 뒤에 주가를 다시 한 번 더 이제 복귀를 하게 되면, 그때는 에이 진짜 살 거라고 얘기는 할 수는 있겠지만은, 결국 주가라는 거는 무조건 일방향으로 가기보다는 오히려 조정을 거치면서 파도 모양으로 가는 흐름이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전은 분명하게 조정을 한 번 나옵니다. 조정이 나왔을 때 그 흐름대로 가게 될 것이고, 만약에 조금 더 확실히 하고 싶다고 하시면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현대로템의 주가를 보시게 되면은, 그만큼 많은 역경을 거치면서 주가가 좀 올라왔었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좀 담아가지 말자. 근데 대신에 확실한 건 올해 하반기나 내년에도 원전 산업이 주도 섹터로 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매 포인트나 보면 좋을 지표가 있을까요? 지표를 사실 보기는 저는 굉장히 좀 애매하다로 좀 볼 수는 있는데, 일단은 원전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아까 수주 산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종목별로 아까 매출되는 인식이 다르다고 얘기를 했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특히 2030년 기준으로 밸류에이션을 당겨와서 현금 흐름으로 좀 반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최근에도 베트남과 관련해서 한 8천억, 9천억 공급 계약이 좀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가스 터빈도 하고 있고, 뭐 주기기
움직이기 쪽으로 뭐 설계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 밸류에이션이 향후에 어떻게 이제 바뀌느냐에 따라서 변화가 생기긴 할 텐데, 물론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반도체와는 다르게 그런 방산과 비슷하게 그 건국 계약이 나오게 되면은, 그러면 투자 에너빌리티는 적어도 SMR 원전 같은 경우는 한 5년 뒤, 아니면은 대형 원전 같은 경우는 한 10년에서 13년 뒤에 이 숫자가 수장과 찍히게 됩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그 매출을 인식하게 됐을 때, 그러면 거기에 따른 현금흐름이 지금 가격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주가는 좀 올라갈 수 있다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직까지 아까 얘기했던 폴란드나 루마니아나 사우디나 베트남 같은 경우는 그 입찰 스케줄이 안 나왔어요. 이거는 국가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입찰 소식이 나왔을 때 그러면 거기에 따른 모멘텀으로 주가는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 당장으로는 여기는 여러 아직까지 이슈가 당분간은 좀 없을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 두쿠바니가 끝났으니까.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강 상태에 나올 가능성이 있을 때 그때 접근하는 방식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방산업계 주가 상승의 이유와 분위기를 어떻게 보시나요? 그만큼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생각보다 좀 장기화되고 있다는 측면이 조금 볼 수 있는 것 같고, 왜냐면은 이제 올해 1월 20일 날 이제 트럼프 정권이 들어오게 되면서 사실상 물론 이제 트럼프 공약에도 그런 거 있었습니다. 내가 당선되면 일주일 만에 휴전시켜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생각보다 이제 오래 걸렸죠. 오래 걸리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는 지금 그런 장기화되는 모습 속에서 이제 뭐 여러 나토 국가들 그 주변 국가들이 계속 꾸준하게 이제 국방비를 정액하고 있는 측면이 이고, 뭐 덴마크도 마찬가지고, 예전에 이제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독일 같은 전범 국가들도 국방비를 대폭 이제 증가하는 추세이긴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유럽 방산업체들도 강한 상승의 흐름이 좀 나왔던 만큼 우리나라 뭐 K2나 K9 자주포나 그리고 FA50과 같은 여러 이제 무기들이 계속 끊임없이 좀 생산하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물론 실적은 당연히 수주에 따라서 계속 반영되고 있으면서 계속 어닝서프가 나오다 보니까 그 랠리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는 방산이, 물론 이제 모든 시장의 관심이 방산이 고점이냐 아니면 계속 추가적인 계약금이 나올 거냐, 이게 좀 쟁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조 원 규모의 필리핀 FA50 12대 추가 수출 소식이 무엇인가요? 네, 물론 이제 한국 항공우주죠. 이제 카이 같은 경우는 이제 FA50 수주를 이번에 한 8천에서 9천억 정도 이제 수주를 이제 받아왔었고, 물론 이제 예전에도 이제 필리핀에서도 이제 수주를 받았던 게 추가적인 이제 수주 물량입니다. 이제 이게 2026년부터 인도가 되고 2030년까지 판매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물론 FA50과 다른 이제 전투함 같은 경우도 지금 대략 뭐 이집트나 아니면 슬로베니아나 여러 국가들에게 이제 추가적인 물량이 좀 남아 있기도 합니다. 아마 지금 한국항공우주 FA50 같은 경우는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 더 많은 입찰 이슈가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어도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방산, 아까 하나 에어스페이스나 현대 로템보다도 한국항공우주가 어떻게 보면 좀 늦게 이제 수주가 나오기 시작을 해서 내년까지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FA50에 대한 수주가 이번 필리핀이 나왔다라는 거는 그만큼 우리나라 이제 방산에 대한 기술력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아지고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K방산의 글로벌 수출 현황과 주목을 받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지금 이제 2023년 이제 기준으로 대략 한 130억 달러 정도 되고 있죠. 이제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현대로템 K2 전차가 아직 계약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130억 달러 수준이라면은 제가 한 15조 정도 오죠. 그게 2023년 정도입니다. 근데 만약 이번 현대로템이 9조짜리 계약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굉장히 그 사상 큰 유례없는 계약 금액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거의 한 기업에서 나오는 단발성 이제 계약 금액으로는 가장 큰 규모로 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물론 방산 수출 금액 자체는 계속 꾸준히 커지고 좀 있는 흐름이라 생각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그 이유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유럽 국가들도 K2 전차와 같은 뭐 K9 자주포와 같은 만들 수는 있습니다. 만들 수는 있는데 그만큼 가격이 굉장히 싸요. 왜냐면은 미국에 있는 러시아에 있는 그 K2 전차 같은 급을 비교를 하게 되면 거의 한 70% 정도 쌉니다. 50에서 70% 정도 싼데, 근데 기술력은 거의 한 동등한 수준에 있다 보니까 좀 우리나라 쪽으로 조금 많이 몰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특히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나 아니면 중동 국가 같은 경우는 미국과 러시아의 주문을 사기에는 그 나라만의 그 조금
애매한 좀 위치. 그러면서 이제 중립국가인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한테 조금 편승되는 좀 영향도 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수주 물량이 계속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K방산 고점 논란과 향후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저는 이번 6월 24일 나토 이제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이제 정상회의가 열리는데 일단 하도의 관심은 이간 아까 이제 독일이죠. 국방비의 거의 5%, GDP의 5% 이상까지 증액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폴란드가 GDP의 한 4% 정도, 가장 유럽에서 가장 현재까지는 제일 많은 국방비를 증액을 하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의 K2 전차나 뭐 K9 자주포 이제 물량들을 계속 이제 오더를 넣겠죠. 최근에 뭐 덴마크도 한 10조 정도 국방비를 증액을 했고, 그만큼 이제 과연 이 유럽 국가들이 그 많은 국가들이 과연 우리나라에 지속적으로 나올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이제 나토 이제 사무총장이 예전에 이런 말들을 계속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이제 한국 쪽에 방산 수입 물량이 비중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나토 국가들 안에서는 이게 자체적으로 우리가 이게 수급을 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 안 되냐는 이제 얘기를 해왔는데, 그러면 그 국방비를 증액을 하면서 자기네 이제 그 방산 쪽에 투자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는 이미 사실 그 많은 물량들이 실제로 수주 물량들이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향후에 수주 잔고 목표가 한 100조 정도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더 많이 나을 수는 있겠죠. 나을 수는 있겠는데, 만약에 이번 현대로템이 실제로 9조가 나오게 되면은 근데 그 이후부터는 사실상 9조 이상의 계약이 따내기가 되었던 쉽지 않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적은 당연히 26년, 27년까지는 이미 수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은 계속 좋아지긴 하겠죠. 근데 주가 측면에서는 이제 수주 잔고 자체가 성장이 살짝 꺾일 수는 있다는 거죠. 그거에 대한 초점을 저는 맞추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좋아요. K2 전차가 폴란드에 수출 계약을 했어요. 이제 그 다음은 루마니아도 있고 슬로바키아도 있겠지만은 그 많은 물량이 아닐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조금은 저는 이제부터는 조금 그런 성장에 대해서는 조금 꺾일 가능성이 있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은 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산주 매도 타이밍을 고려해야 하는 시점인가요? 일단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일단 6월 24일에 나토 정상회의를 한번 좀 참고를 해볼 필요는 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물론 지금 트럼프가 지금 올해 초부터 특히 국방비를 사실 조금 줄였습니다. 줄이면서 여러 유럽 국가들에게 방위 분담비를 부담을 하게 만들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당연히 그 나라 국가들 입장에서는 국방비를 당연히 이쪽으로 써야 되는 수밖에 좀 없는 상황이 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 그때부터는 조금 저는 경계를 해볼 필요는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독일이 우리 국방비 증액할 게 없다. 근데 독일은 자체적으로 그 군수를 장비를 생산해낼 수 있는 방산업체들이 있습니다. 라인메탈 같은 회사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폴란드 말고 루마니아나 슬로바키아 같은 여러 국가들이 과연 이것을 향후에 어디에서 이제 수급을 해올지,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우리 쪽에 치우칠 가능성은 조금은 배제할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섹터를 눈여겨봐야 할까요? 저는 하반기 때는 일단은 반도체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은 최근에 이제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본격적으로 굉장히 우상하면서 좀 돌파를 했습니다. 이거는 2022년 기준으로 코로나 이후에 이제 경기가 활성화되면서 그때 나왔던 지표만큼 거의 회복이 되어 왔어요. 그렇다는 거는 보통 우리나라 경기 선행 지수에 따라서 6개월 정도 좀 선행되는 모습을 좀 보이고는 있는데, 특히 최근에 디램 가격이나 낸드 가격이 계속 이제 우상향 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특히 하반기 때부터는 HBM4 양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으면은, 그러면 지금 소부장 업체들은 지금부터 이제 신규 주문을 받기 시작하거든요. 신규 주문을 지금 내야 이제 4분기, 이게 4개월, 5개월 뒤에 양산이 되면 그때 매출로 인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규 주문이 나갔다라는 거는 일단은 나중에 실적이 반영될 수 있는, 흔히 말하는 아까 소주와 비슷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3, 4분기 때 실적이 대폭 상향될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반도체 관련주도 좀 봐야 되고, 아까 앞에 얘기했던 엔비디아, 유럽이나 중동 쪽의 수주 물량들이 대폭 블랙엘 울트라나 그런 루빈 쪽은, 루빈은 아마 내년이겠죠. 그러면 그런 수주 물량들이 쌓이게 되면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쪽에 대한 공급 물량들이 더 커지게 되면은 당연히 아래단에 있는 밴드 업체들도 수익성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는 물론 SK하이닉스가 많이 올라오기도 했지만은 향후에 삼성전자나 이런 여러 이제 회사들도 충분히 관심을 받을 필요는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한 가지 유의해야 될 거는 일단 삼성생명법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험 개정안이 통과되는지 여부를 좀 보긴 해야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어떤 이슈가 있게 되냐면은 삼성생명의 총 자산의 3%는 삼성전자 지분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지분의 8.5%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보험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그러면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을 5.8%까지 줄여야 돼요. 그러면은 당연히 그 지분을 매각을 해야겠죠. 그러면 지분을 매각하게 되면은 물론 이제 블록딜을 하긴 할 겁니다. 시장이 장려해서는 파지는 않을 거예요. 블록딜은 하기는 하겠지만은 물론 이게 삼성전자가 업황이 좋고 하게 되면은 사실 실적에 그 주가에는 영향이 덜할 수는 있는데 예전에 홍라희 관장님이나 이제 이부진 회장님이 상속세를 내게 되면서 그때 주가가 할인율만큼 그때 한 5% 정도가 아마 쭉 빠졌을 거예요. 근데 그런 영향도 있을 수 있다는 거는 체크를 하시되 물론 이제 12단 반도체가 이제 4분기로 인증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고 물론 어제 홍콩 GF증권에서도 8단 반도체가 아직까지 인증이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2분기 실적에 대한 좀 우려도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대신에 3분기에 들어서는 기존의 디램 매출이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나오고 물론 아직까지는 파운드리 자체도 일단 점유율 자체가 한 10% 수준이긴 하겠지만은 그 저차폭을 해소하는지 여부가 좀 굉장히 중요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7월 초째쯤에 전년 실적 발표가 나올 텐데 일단 뚜껑을 한번 열어보고 그에 따라 대응을 좀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물론 아까 처음에 3,500 지수 이제 갈 수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에는 이게 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건 삼성전자가 7만 원, 8만 원이 가야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충분히 실적이나 HBM 쪽의 경쟁력을 조금 보여주게 되면은 저는 7만 원, 8만 원도 무난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 항상 매번 신사임당 오면은 굉장히 많이 좀 떨리긴 하는데 점차적으로 좀 나은 모습으로 좀 뵐 수 있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